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빅비어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고래의 기적이라고 가칭으로 이제 붙였는데 그 다른 분께서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마도 나중에 정식적으로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라방을 들으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어, 결국에는 이 고래의 기적도 스테이블 코인인 모분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드랍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크립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작가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가격과 상관없이 그 뒤에서 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황이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실제로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지 미국 주도하에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라방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그 지난번 크립토 서킷 때 3월에 파이퍼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던 그 강의를 이제 공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저는 그 3월에 강의 듣고 21일 날 이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다다음날 바로 이 자료는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 까먹을까봐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정리하면서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 뭐 업체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다시 좀 봤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때 자료를 정리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공유를 안 했던 이유는 이건 일단은 그 저희가 모비기 파이퍼와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당시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크립토 서킷에서도 요거를 이제 외부에 많이 알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좀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달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파이퍼 입장에서도 국내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거니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파이퍼를 소개하시는 것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요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점이 지금 이제 고래의 기적을 에어드랍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모분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 되는 시점에 요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어떠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같이 공부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이제 그 크립토 서킷을 들을 때, 요 크립토 서킷에 나온 내용을 좀 볼 때 저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게 그 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 파이퍼도 이제 중요하지만 모분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가격과 대비되게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모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어떠한 이제 길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고래의 기적 이벤트가 어떠한 일들을 좀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특별히 이제 오늘 요 영상은 생각해보고이긴 하지만 제가 요거를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그것들을 한 번 더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AI가 설명하는 걸 좀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이제 알게 해도 되고 미처 제가 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을 좀 그 AI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AI한테 던지고 이거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통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제 영상 올리는 것들이 노트북에 LM을 쓰는 건데 그
그 노트북 LM에 제가 이 만든 자료를 이렇게 던져 넣으면 걔가 요걸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형식들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AI가 설명하는 거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구독자의 입장으로 그 AI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대신에 뭐 뒤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 그 설명에 대한 자료들만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도래한 AI 시대에 그 이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제 모습을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저는 마치 이제 조교처럼 PPT만 넘겨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한번 AI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저희 팟캐스트 형식이고요. 그 막상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요거를 그 생각해보고 영상을 이제 올리고 보통 막 40분, 50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40분 걸릴 거를 얘는 한 20분 만에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설명을 이제 같이 듣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떠올리면 그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치워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잖아요. 네, 그쵸.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이죠. 맞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청소기가 여러분의 지각,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한 국가의 자본, 심지어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까지 모조리 아주 조용하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계라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네, 진짜 섬뜩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이면에서 실제로 그 거대한 흡입력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본의 진공청소기,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맞서서 아시아의 금융주권을 지켜내려는 아주 대담하고 흥미로운 반격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루는군요. 네, 오늘 저희가 집중 탐구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6년 3월 21일 전주에서 열렸던 3월 크립토 서킷에서 발표된 강연 요약본입니다. 뉴 프론티어스 랩스의 폴킴 대표가 발표한 자료고요. 주제가 바로 For Your USD, 일명 파이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이 자료가 정말 가치 있는 이유가요. 그냥 단순히 코인 새로 나왔으니까 사주세요 하는 뻔한 기술 백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월스트리트라는 전통 금융의 최전선, 그리고 크립토 시장, 또 아시아와 미국의 되게 복잡한 규제 지형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겪어낸 한 인물의 아주 치열한 생존 보고서이자 전략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와, 생존 보고서.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달러 패권 속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그저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독립성과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독해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하려면 우선 창립자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지 그 인과관계를 따라가 보는 게 먼저겠죠? 맞아요. 폴킴 대표의 이력을 쭉 보면 그가 왜 그렇게 아시아 중심의 동반 성장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논리적인 배경이 딱 나옵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출신이시잖아요. 네, 미국의 거물급 자산운용사죠. 프랭클린 템플텐에서 7년간 펀더 매니저로 일하셨어요. 그곳에서 이미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본의 흐름랑 잠재력을 꿰뚫어 본 거고요. 아, 펀드 매니저로 뛰면서 현장을 본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후에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이 크립토 세계의 파괴력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아주 결정적인 아하 모멘트를 겪으셨더라고요. 그 코인베이스 CEO 만난이라 말씀이시죠? 맞아요. 미국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랑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대화였죠? 앞으로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가 은행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삼는 새로운 금융의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딱 직감한 거죠. 와, 2018년에 그 정도 통찰에 확신으로 바꿨다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연도를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링크드인에 가면은 폴킴님 링크드인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연도는 적어놨고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한테 그 엄청난 분이 나오는데 뒤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되게 이런 코인베이스나 이런 초창기 때부터 이런 다양한 크립토의 거물들을 만나셨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부터 쭉 들으면은 뒤에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큰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그 변화가 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지를 좀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흐름을 고국에 접목해 보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빗썸 같은 곳에서 글로벌 전략 총괄하면서 윙클보스 형제나 리플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직접 교류도 했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죠. 아주 견고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규제의 벽이었죠. 맞아요. 당시 한국은 크립토 규제가 꽉 막혀 있었고 업계 사람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조차 되게 차가웠단 말이죠. 네, 약간 사기꾼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 한국을 떠나서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거기서 싱가포르 금융통화청, 그러니까 MAS에 정식 인가를 받은 펀드를 설립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하는데요. 아, 네. 저는 이 시기가 지금의 이 파이퍼 프로젝트 DNA를 만든 결정적 계기라고 봅니다. 바로 동남아 아시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한 일화 때문이죠. 아, 그랩이요. 저도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방탄소년 투자로도 유명한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같이 진행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대규모 투자가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랩의 창업자인 앤서니 탄을 직접 만나면서 기업이 지역 여러분 잠시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한 달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폴킴님이 이때 한국에 들어오셨는지 아니면은 빗썸이 그때 뭐 싱가포르에 더 상위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싱가포르의 마스에 인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요 싱가포르 마스에서 좀 찾아보니까 토크나 관련된 실험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산 토크나라는 게 뭐 미래에 올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현실 적용을 위해서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 찾아보니까 원활하게 좀 성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마스에서 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은 되게 저희가 상상했던 것들을 좀 많이 현실화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랑 어떻게 얽혀 들어가서 동반 성장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버랑 그랩의 차이가 딱 이런 비유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비유죠? 우버가 아시아 시장에 들어와서 그냥 단물만 쏙 빼먹으려는 약간 빨대를 꽂으려 했다면 그랩은 아예 그 지역 경제라는 밭을 스스로 일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와, 빨대랑 밭.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당시 동남아시아 인구의 한 60% 정도가 은행 계좌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아, 60%나요? 거의 뭐 현금만 쓰는 금융 문맹 상태였네요. 그쵸. 철저한 현금 기반이었죠. 그러니까 우버처럼 와서 자, 우리 앱 깔고 신용카드 연동해서 결제하세요. 이러면 시장이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죠. 카드가 없으니까요. 아예 탈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랩은 단순히 택시 부르는 앱에서 멈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가 금융회사였던 겁니다. 차를 타고 기사한테 현금을 주면 그걸 그랩 포인트로 싹 바꿔줘요. 아, 앱 안에서 포인트로? 네. 그리고 그게 그랩페이가 되면서 그 지역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는 예금, 대출, 보험 같은 본격적인 금융 혜택으로 쭉 이어지게 된 겁니다. 와, 단순히 기술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가장 큰 결핍을 채워주는 성장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게 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펀드 잘 굴리면서 아시아 시장 성장을 돕던 분이 왜 다시 이 복잡하고 험난한 크립토 씬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것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하신 그 거대한 자본 진공청소기의 실체를 두 눈으로 딱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 진공청소기요? 네.
미국의 달러 패권이 크립토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어서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일종의 조용한 금융전쟁이 본격화된 거죠. 네. 자료에 나온 미국의 최근 규제 움직임을 보면 진짜 치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막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고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코인을 증권이랑 명확히 구분해주는 클래리티 액트도 좀 준비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이 규제를 엄청 명확하게 깔아주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지금 자국 기업인 서클을 노골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막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게 때리던 테더마저도 이제는 유용성을 슬슬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미국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꽉 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단순한 코인 결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진공청소기의 핵심 모터는 바로 RWA, 즉 실물 연계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 국채를 토큰화한 BUIDL 펀드를 굴리고 있고요. BUIDL요? 네, 게다가 해밀턴 레인이나 연방인가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터 같은 완전 전통 금융기관들이 주식, 부동산, 심지어 비상장 대출 시장까지 전부 다 토큰화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토큰화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메커니즘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토큰화가 도대체 왜 진공청소기가 되는 건가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블랙록이 만든 안전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는 미 국채 토큰, 그러니까 BUIDL을 너무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뭘로 사야 할까요? 원화나 엔화로는 못 사나요? 네, 못 삽니다. 무조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사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막 폭발하겠죠. 달러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그쵸? 그러면 서클이나 테더 같은 발행사들은 막 신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코인을 막 찍어내고 사람들이 코인을 사느라 지불한 그 진짜 달러, 그 달러를 모아서 준비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결국 전 세계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싹 거쳐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미국 정부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사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죠. 진짜 소름 돋는 진공청소기 맞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신가요? 아니, 우리 한국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은행권 주도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K-팝, K-컨텐츠, K-푸드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글로벌 무기가 있잖아요. 이걸 결제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딱 만들면 우리도 충분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공청소기에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진짜 많이들 기대하시죠. 근데 자료에 나온 팩트들을 보면 현실이 좀 많이 냉혹합니다. 폴킴 대표가 그 말레이시아의 링깃 스테이블 코인 실패 사례를 딱 짚어주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실패를 했나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AI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AI 선생님께서 이제 실수하신 것 같은데, 링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그 한 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전체 맥락상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아직 링기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보고 있지만, 요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자도 결국 뼈저리게 인정한 건데요. 변동성이 큰 로컬 통화, 그러니까 원화나 링깃 같은 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습니다. 왜요? 글로벌 유동성의 절반을 공급하는 거대 마켓 메이커 컴벌랜드사 담당자도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유동성이요? 네, 그리고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하잖아요. 그 가치 변동성을 해칭하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 내면서 원화 코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K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결국 결제 자체는 달러 코인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도 넷플릭스가 글로벌 유통망을 꽉 쥐고 있어서 수익의 대부분을 독식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요. 와, 넷플릭스 비유. 네, 완벽합니다. 제주는 우리가 다 넘고 돈은 미국 시스템이 쫙 다 빨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금융시장이 서클이나 테더 같은 미국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와, 확 와닿네요. 바로 이 거대한 위기감, 누군가는 이 진공청 속에 맞서서 아시아의 방어막을 쳐야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폴킴 대표가 반격에 나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해결책이 바로 오늘 강연의 핵심인 뉴 프론티어 랩스의 파이퍼 프로젝트인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무작정 우리는 미국 시스템 안 써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그 촘촘한 규제 체계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합법적인 지위를 먼저 딱 얻어낸 뒤에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쓴 거죠. 규제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뉴 프론티어 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요. 미국 재무부 산하에 핀센이라고 있죠.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거기에 MSB 기관으로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 합법적으로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25년 12월에 체결한 비트고와의 계약이에요. 아, 비트고. 2026년 2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로 그 연방 인가기관 맞죠? 기관들 자산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곳이요? 네, 맞습니다. 이 계약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고의 라이센스가 연방 라이센스로 전환이 되면서 파이퍼는 이제 발행 한도의 제약 없이 미국 전역 그리고 미국의 우호 국가들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까다로운 지니우스 법안 요건을 다 충족한 거네요? 완벽하게 충족한 거죠. 이건 그냥 서류 심사 하나 통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전 세계 자본을 다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 사용 면허를 따는 셈이에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께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죠. 자료를 보면 이 까다로운 여기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에릭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이 남잖아요. 그 핵심이 바로 수익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분배요? 나 테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위해 맡긴 그 막대한 진짜 달러, 즉 준비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서 천문학적인 이자 수익을 올립니다. 돈 복사기네요, 완전. 그렇죠. 근데 그 이자 코인 홀더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나눠주나요? 안 주죠, 안 주잖아요. 절대 안 주죠. 철저하게 자기들 배만 불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테더 같은 경우는 주요 관심사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쪽의 불안정한 시장을 장악하는 데만 박 쏠려 있어요.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약간 이런 거네요. 기존 서클이나 테도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돈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들 이자 놀이로 떼돈을 벌고는 정작 우리 동네에는 도로 하나 안 깔아주는 탐욕스러운 악독지주 같은 거고요. 네. 반면에 파이퍼가 발행하는 FYUSD는 그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마을에 돌려주는 착한 협동조합 같은 개념인 거군요. 와, 진행자님 오늘 비유가 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정확해요. FYUSD는 철저하게 아시아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금을 굴려서 얻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어떻게 하냐? 홀더들이 속한 국가의 국채나 주식 혹은 핀테크 펀드에 다시 재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인이 FYUSD를 한 1억 원어치 사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 중 일부가 다시 한국의 국채나 로컬 펀드를 사들이는 데 쓰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쵸. 외화 유출의 공포죠. 근데 그 근본적인 공포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국 당국이 오히려 파이퍼를 환영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야, 진짜 머리 좋네요. 진공청소기 방향을 딱 반대로 돌려서 메말라가는 아시아 시장에 다시 물을 쫙 뿌려주는 조리개로 바꿔버린 거네요. 네,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자료 보니까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월에서 5월쯤에 런칭 예정이라는 RUSD라는 코인은 뭔가요? RUSD는요. FIUSD를 통해서 확보된 그 아시아의 풍부한 유동성을 온체인상의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로 쫙 끌어들이기 위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아, 디파이 전용이군요. 네, 기존에 좀 유행했던 에테가의 USD랑 좀 유사하게
이자를 주는 개념인데요. 홀더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철학도 완벽하고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네,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데? 이거죠. 생태계나 쓸모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코인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쵸, 실사용이 핵심이죠. 아시아 시장에서 3개월 내에 한 1억 불 규모를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있던데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트너십을 좀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실사용 축은 바로 결제, 그리고 에이전틱 커머스 분야입니다. 아까 우리 그램 이야기할 때 동남아시아에 은행 계좌 없는 인구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네, 60%요. 네, 그들을 타겟으로 초고속 블록체인인 모나드, 그리고 국내 디지털 은행들이랑 협업해서 지금 개념 증명, 즉 POC를 한창 개발 중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스마트폰 켜고 코인 전송하고 쇼핑 누르고 이게 아니고요. AI나 어떤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내 지갑을 딱 연동해서 알아서 최적의 조건으로 자동 결제도 하고 자산도 굴려주는 그런 미래형 상거래 인프라를 말합니다. 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요? 네. 파이퍼는 이걸 위해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X4K2 프로토콜 같은 최신 규격에 맞춰가지고 규제 당국이랑 헌법적인 자동화 결제 시스템을 논의 중인 거죠. 와, 결제할 때 그 귀찮은 마찰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정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 이 비교 사례는 파이퍼가 하는 거 아니었던 것 같고 코인베이스 자체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에이전트 커머스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모나드하고 국내 디지털 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POC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별히 에이전트 커머스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이 아까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진공청소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RW, 실물 연계 자산 분야입니다. 파이퍼는 스스로 이 RW로 들어가는 아시아의 게이트웨이가 되려고 해요. 게이트웨이요? 어떻게 관문을 만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아시아 최초로 미 국채를 토큰화한 오픈 에덴이랑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또 복잡한 스테이킹 수익을 딱 관리해주는 전문 기업인 콘크리트랑도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아의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게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블랙록이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 화제였죠. 이게 마치 뭐냐면 전통 금융의 거인이 미래의 디지털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를 통째로 그냥 사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들 토큰을 그 고속도로의 기본 통행료나 담보로 쓰게 딱 만들려는 거거든요. 아, 톨게이트를 장악하는 거군요. 네, 근데 파이퍼는 아시아 자본이 굳이 그 미국의 톨게이트에 종속되지 않고 아시아만의 톨게이트를 통해서 글로벌 RWA 시장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내의 넥서스사처럼 기업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하려는 수요들 있잖아요. 그걸 모두 받아내는 아주 튼튼한 그릇이 되는 거죠. 야,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국내 청취자분들이 가장 솔깃할 만한 파트너십이 또 하나 남았잖아요. 바로 모빅과의 구체적인 협업 방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코인 좀 써주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모비커, 그러니까 모빅 홀더들이 FIUSD를 보유하면 무려 5에서 7% 상당의 BNB 토큰 에어드랍을 제공합니다. 와, 여기서 그 에어드랍 비율은 향후에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5에서 7%는 예상치가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고 AI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에서 7%요? 네, 이익을 아주 확실하게 쉐어하는 거죠. 게다가 모빅 생태계가 추진하고 있는 RWA 이니셔티브를 FIUSD가 후방에서 든든하게 딱 지원을 해주고요. 심지어 국내 상장사 인수협업이나 거대한 기관 자금이 모빅 생태계로 쫙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그랩의 철학 있잖아요. 지역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들이랑 이익을 나누고 파이를 다 같이 키운다. 이 동반송장의 DNA가 모빅이랑 하는 파트너십에도 그대로 녹아있네요. 맞습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려는 그 미국식 패권 모델이랑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거죠.
자, 오늘 진짜 깊고 넓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 탐구한 폴킴 대표의 이 강연 자료가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코인이 유망하니까 투자해라 이런 얄팍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이것은 그 무시무시한 미국의 자본 진공 청소기에 맞서서 아시아의 자본을 지켜내려는 치열한 금융주권 방어전이자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낸 부가 우리에게 공정하게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에 대한 아주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뭐 코인 안 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랑 규제의 흐름을 꼭 알아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미래에 도대체 어떤 시스템 위에서 그리고 누구의 배를 불리면서 움직이게 될지 그걸 결정짓는 거대한 판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분석한 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도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RWA가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그 물리적인 금융 국경이 완전히 지워지고 있잖아요. 네, 경계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국가는 물리적인 영토나 철책을 가진 기존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한테 공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일까요? 와, 영토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국가가 된다. 이거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네, 화폐의 주권이 국가라는 독점적인 기관에서 이제 개인과 커뮤니티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거대한 인류사적 변곡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시스템에 여러분의 가치를 보관하시겠습니까? 야, 묵직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산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안에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조리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쥘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네요. 전문가님이 남겨주신 이 질문, 저도 주말 내내 좀 곰곰이 심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놀랍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 확실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AI가 선생님 얘기한 게 그 지난주에 작가님 얘기하신 이중주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지 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폴킴님 설명해 주신 이 내용들은 제가 그 크립토 서킷 듣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이후에도 몇 번 좀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 아까 뭐 에덴이나 뭐 그 모나드 뭐 이런 그 주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이제 보니까 되게 현장감도 느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크립토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요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특히 이 모분이라는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뭐 확장해 나갈 텐데 거기 안에서도 모분이 좀 가야 할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